한 작은 마을에 소크라처럼 무지의 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 이유진이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떤 주제든 끝없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자주 놀라곤 했죠. 어느 날 마을에 대단히 영리하다고 소문난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 모든 주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어떤 질문이든 답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듣고 이유진에게 방문객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유진 역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이를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자 방문객은 이유진에게 자신이 가진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마치 백과사전처럼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탄하며 귀를 기울였고 방문객은 신이 나서 더욱 거침없이 자신의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유진은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바른 태도로 그를 경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방문객은 잠시 멈칫하며 이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나는 확실한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진은 다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당신의 확신이 오히려 당신의 배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길은 닫히지 않나 싶습니다. 방문객은 이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지의 지라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소개받으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만남 이후로 방문객은 이유진의 서점을 자주 찾아와 다양한 책을 집어들었고 그와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보며 무지의 지가 담긴 이유진의 교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지식만을 맹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더 활기찬 배움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질 때 진정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더 배우고자 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막상 큰 변화 없이 하루하루를 소모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연속. 그런 우리에게 니체의 영원 회귀라는 개념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경고음처럼 다가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은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 아침에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서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점심에는 밭에서 일을 하며 힘들게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생활은 지루했지만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요한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한 신비한 여행자를 만났다. 여행자는 요한에게 영원 회귀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하루가 끝없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요한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대로 살겠지 라고 대답했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 그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꿈을 꾼 이후 요한이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과 선택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정말로 이 하루가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동기가 되었다. 요한은 매일 걷던 길을 바꾸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간단한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나눴다. 밭에서는 지금껏 키워보지 않았던 다양한 작물을 심어보기도 하고 저녁에는 석양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의 촉감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요한의 변화를 보고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도 영원을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을 영원처럼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좋고 나쁜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요한은 알게 되었다. 영원 회귀라는 개념은 단순히 끝없는 반복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최선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그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갔다. 니체의 이론은 요한에게 있어서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언제까지나 어쩌면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기 수용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후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 역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었다. 마을은 그렇게 요한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따뜻하고 활기찬 곳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누구에게나 영원히 반복될 좋은 일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있었으나 그들은 사회의 규칙과 법을 정하는 데 있어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이익과 욕심이 충돌하여 다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자인 노인 롤스가 사람들에게 모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중앙에 커다란 텐트가 세워졌고 롤스는 텐트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텐트 안에서는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집니다. 롤스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나이, 능력 등을 잊고 오직 한 가지 오직 공정한 사회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잠시 잊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곳은 오직 서로가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공간이었습니다. 롤스의 지도 아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유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터라는 농부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땅에서도 내 나름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더없이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없어진다면 모든 의미가 사라지죠. 그의 말은 다른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이 아무리 불가피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적어도 공정한 기회균 등의 맥락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 하나였던 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절대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평등은 이를 막아왔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불공정한 사회 제도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고 진정한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날의 걸친 토론 끝에 사람들은 텐트 밖으로 나와 롤스의 방법론이 그들이 오래도록 찾고 있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이후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곳으로 거듭났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종중무지의 베일, 이 드리워진 텐트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전체 사회의 공정성을 고민하는 가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마치 마법 같은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이 마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들무지의 베일 속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 철학의 숲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질문과 윤리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었지요. 마을 주민들은 중요한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곳에 모여 해결책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철학의 숲에는 마을의 상인, 공부, 교사, 그리고 마을 외곽에서 온 새로운 인물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이끌어간 것은 바로 공동철학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의 연로한 철학자 엘리엇 할아버지였습니다. 엘리엇 할아버지는 마이클 샌델이 공동철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의, 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상인 클라라였습니다. 그녀는 공공선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말이죠. 이는 개인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모두가 더 우아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러자 농부 제이크 가구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때때로 공공선이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해요. 새로운 환경 규제로 인해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이럴 때는 공공성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느낌이 든달까요? 이어서 교사 안나가 생각을 보탰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비슷한 딜레마가 자주 발생해요.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개개인의 학습 권리를 보장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마을 외곽에서 온 새로운 인물, 젊은 사상가 로버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를 모두의 목소리와 가치가 존중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토론은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윤리적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엘리와 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로버트, 공공철학이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논하고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각자의 목소리가 공적 담론 속에서 함께 울려 퍼진다는 것이니까요. 그날 철학의 숲에서의 토론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책을 찾아가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마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철학의 숲은 더 이상 그저 숲이 아닌 공동체의 철학적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에게 공공철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장소와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공공위선을 위한 대화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결국 철학의 숲 이야기 속 우리의 일상 역시 공공철학이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요.